안녕하세요. 시몬스 소셜라이징 프로젝트 강연의 모더레이터를 맡게 된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독실입니다. 시몬스 스튜디오에서 다양한 분야의 연사들과 함께 앞으로의 트렌드에 대한 그들의 시선 그리고 인사이트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오늘 시몬스 침대의 소셜라이징 프로젝트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에 AI에게 대체되지 않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러 왔습니다. 제목을 그렇게 달았는데 AI에게 대체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좀 많이 안 와닿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내가 하는 이 업무만큼은 AI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절망적인 이야기를 할까 해요. 오늘은 좀 세 개로 나눠서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과거의 기술 진보가, 이제 흔히 말하는 산업혁명이 정말로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AI에게 대체되지 않는 방법을 이야기할 건데, 듣고 나니까 다른 종류의 직업들이 창출되지 않을까? 다른 업무들이 있지 않을까? 분명히 그 당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서 그때와 지금이 혹시 다른 게 좀 있을까를 한번 먼저 볼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AI 혁명을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는 조금 짚어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3부, 세 번째에 들어가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이제 저의 생각이 될 거고, 또 수많은 전문가들이 같이 이제 고민했었던 이야기를 종합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인간만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과거의 기술 진보가, 그래서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을 때 그것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진짜 AI가 우리 일자리를 뺏어갈까? 그래서 내가 실직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살펴본 것은 첫 번째, 산업혁명이 정말 시작되었을 때 일자리가 없어졌는가라는 거예요. 그때 방적기와 직조기가 있습니다. 방적은 어떤 거냐면 실을 만드는 거죠. 직조기는 천을 짜는 기계가 이제 직조기가 됩니다. 처음에 제니방적기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낸 사람, 그리고 직조기로서 반자동으로 북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만들어낸 사람, 두 분 다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신기하다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영국의 노동자들이 대단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런 게 만들어졌나 보다, 난 나의 노동을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알았던 거예요. 아, 이것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겠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죠. 살해 위협을 하다 보니까 영국 정부에서 보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인류의 진보, 기술의 진보, 그리고 반자동 기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파괴하는 사람들을 사형까지 이렇게 법을 엄정하게 다 들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국가가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사실 첫 번째 질문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노동자를 보호하는 거 막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택시, 차량 공유 때문에 택시 기사분들이 파업을 했었던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제 논평을 하기도 하고, 이제 정치인뿐만 아니라 특히나 기술에 관련된 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었냐면, 아, 이분들을 보호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택시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고, 택시 기사들의 수를 제한을 함으로써 이분들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사실상 이분들은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택시 대수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면요, 이 번호판 수를 관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1억을 주고 서울에서 개인 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그 번호판을 삽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운영을 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있어요. 그럼 또 뭐 시세에 맞춰서 시가로 파는 겁니다. 1억 1천이 될 수도 있고 1억 2천이 될 수도 있고 7천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재산권, 사실상 재산권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재산권 행사한다고 한 거는 사실상 본인들이 그냥 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권리금 같은 거예요. 갑자기 그냥 아니 이건 1억을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도가 바뀐다든가 혹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나라가, 국가가 혹은 지자체가 택시기사 수를 늘려야겠다, 그래서 번호판을 좀 더 열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 그걸 이제 비판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어쨌든 재산권을 인정해주는 부분을 포함해서 개인적인 어떤 거래들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시대의 흐름은 이런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었냐면 자율주행. 자율주행 금방 올 것 같았는데 아직도 안 됐잖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미 상당히 높은 레벨의 자율주행 자동차들은 만들어졌고, 아마 강연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율주행을 하려면
이런 난제를 극복해야 됩니다라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철학적 난제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는,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사고를 냈습니다. 근데 사고를 내는데 이 운전자를 살리는 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앞에 있는 여러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선택을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느냐,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자율주행이 법제화되고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미래학자들도 많이 했었습니다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런 거랑 상관없이 이건 시작될 것이다, 진행될 것이다. 같이 엮여서 뭐가 나오냐면, 운전자가 없어도 되는 자율주행이 근미래에 시작될 것이고, 운전자가 없어도 된다는 거는 말하자면 차량 공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가 차를 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집에 갈 거면 그냥 앱으로 부릅니다. 나 여기 어디 있고, 제일 핫한, 지금 서울에서 가장 핫한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에 있고, 난 집에 당산을 갈 거야. 딱딱 찍어 놓으면은 주변을 돌고 있었던 자동차가, 차량 공유 차가 와서 앞에 서겠죠. 그럼 전 나가가지고 그냥 타갖고 자고 있으면 집으로 도착하는, 차량을 소유할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 2년, 3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정말 그렇게 될 거면 사고가 났을 때 이 사고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 보험사에서 이제 뭐 알아서 할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자율주행 알고리즘에 의해서 운전자를 살릴 것이냐, 혹은 동승자, 이 안에 있는 사람을 살릴 것이냐, 앞에 있는 여러 명을 살릴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알고리즘적인 선택들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쨌든 간에 사람을 앞에 타고 있는 이 사람을 살려야지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당연합니다. 제가 어떤 자동차를 사는데 알고 보니 솔직하게 고백을 하기로, 운전자도 물론 중요한데 앞에 예를 들면 여러 명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여러 명을 살리기 위해서 운전자의 희생을 각오하고 차를 뭐 전복시키거나 벽에 부딪히게 하겠습니다 하는 차를 사겠습니까? 절대 안 사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여러 명의 사람들이 알고 보니 유치원생들이었어 라고 하면 문화권마다 조금씩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해요. 성직자라면, 임산부라면, 국회의원이라면, 자, 요런 난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급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미 좀 지나간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해결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생각보다 세상의 진보는 이런 하나하나의 난제들이 완전히 해결된 다음에야 출시할 수 있을 거야, 이게 해결된 다음에야 시작될 수 있을 거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주제랑도 관통할 수 있어요. AI가 인공의식을 만든 다음에야 나의 직업이 대체되겠지. AI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다음에야 내 일 혹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일자리가 없어지겠지. 생각보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택시기사들의 어떤 파업을 하고 있을 때 많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많은 의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이건 확실합니다. 만약에 당시에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량 공유, 미래가 될 수도 있는 차량 공유를 우리나라 막았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막았어요. 막은 이유가 뭐냐? 일단 혼란을 막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막을 거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막을 거냐? 이게 진보하는 과정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중국이 제조를 많이 하다가 중공업을 건너뛰고 아예 첨단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좀 있었었다면, 어느새 특히 촬영 장비 쪽에 있어서 뭐 짐벌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야,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네, 이런 시대가 벌써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국가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시작했을 때 실제로 그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전부 다 도입하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뜻이겠죠. 어쨌든 영국은 어떤 선택을 하였냐면, 노동자들의 보호보다는 실제로 이런 기기들을 이 기계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요. 전 세계의 면직물 생산량 그리고 모직물 생산량 거의 절반 가까이를 영국이 만들어냅니다. 어마어마하게 팽창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고 그때부터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의 경제학자들이 생각했었던 것과 다른 모델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인구가, 인력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어떤 기계가 노동자 100명이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진 시대가 된 거예요. 그때 케인즈, 우리가 알고 있는 케인즈입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기계 때문에 실업자들이 대량으로 나타날 거야라는 생각을 한 게 30년입니다. 그 한참 전, 100년도 더 전에 데이비드 리카도가 어떤 노동과 정부 역할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그때 기계 장치들이 만들어지는 걸 보고 대량 실업이 발생하는 걸 보면서 책에다가 추가를 합니다. 이런 기술의 진보가
인간에게, 인류에게 꼭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정부가 이걸 규제해야 된다, 이런 논조를 쓴 거죠. 자, 뉴욕타임즈. 1940년대부터 10년에 한 번씩 계속 주기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대비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잘못하면 우리 대량 실험이 펼쳐진다. 그런데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미 1940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근데 솔직히 기술적 실험 이야기하는 거 캐캐 묵었다. 맨날 경제학자들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세상이 왔냐? 아니지 않냐? 그쵸? 1940년이면 사실 산업혁명이 시작된 지 한참이 지났을 때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기계가 모든 걸 대신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을 추가로 필요로 했고 계속적으로 고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씩 이런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야, 또 시작이야? 야, 이거는 이미 캐캐묵은 논쟁이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새로운 것들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별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어떨까요? 아인슈타인은 이미 1931년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기계가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창조자를 압도하게 될 수도 있다.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경우에도 자동화가 블루칼라 노동자들 사정없이 무너뜨렸는데 머지않아서 중산층도 똑같은 이런 파장이 닥칠 거다. 언제냐고요? 언젠가 올 건데 도대체 언제 오냐고요? 그러면서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를 포함해서 당장은 아닌 것 같아. 내가 하는 건 대신할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 산업혁명의 영향이 어땠는지를 조금 잠깐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수공예, 집에서 하는 것들은 소일거리가 됐습니다. 소일거리가 되면서 실업률 자체도 사실 그대로였어요. 실업률이 막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그대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는데 문제는 실업률이 그대로인 동안에 60년 동안 임금 인상이 4%였어요. 60년 동안 매년 4%가 아니라 60년 전체에 통틀어서 임금이 4%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60년 동안 먹거리가 비싸지고요, 음식의 질이 떨어지고요, 유아 사망률이 높아져서 기대 수명도 줄어들고 어느 정도냐면 그 찬란했던 대영 제국 때에 역사 이래로 영국 사람들의 평균 키가 제일 낮았던 시기가 그때입니다. 제일 작았어요. 이런 음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산업혁명의 영향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 대단한 게 만들어져요. 산업혁명 때문에 20세기에 너무너무 놀라운 실험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국가가 이런 걸 외회하는 국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복지국가가 산업혁명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학교를 보내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뭔가 복지를 신경 쓰기 시작한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 왜 했느냐?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다른 이유도 있었을 수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다 하는 이야기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생산성 대 연평균 노동시간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노동시간이 줄어듭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생산성이 확장되기 시작하니까 분명히 노동시간은 줄어듭니다. 자, 그리고 노동의 형태의 변화였어요. 일자리 전체를 대체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정말로 완벽하게 없어진 직업이 무엇이냐, 최근 100년 동안 없어진 게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흔히 말하는 그 엘리베이터에 타면 눌러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분명히 없어진 것 같아요. 또 뭐 저는 사실 겪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옛날에 버스에 차장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없죠.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그런 직종들이 사라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핵심적인 건 이런 겁니다. 문제는 노동의 형태 자체가 변하더라. 그리고 서서히 필요한 인원이 줄어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저도 저의 관심사가 되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 두 개를 볼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이패스였어요.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저기서 일하시던 분은 어떻게 됐을까? 하이패스 차선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뭐 절반으로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 사실 정말 제대로 좋은 데라면 아마 어떤 노동시간을 줄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평균 임금을 높이는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회사죠.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 갔을까 생각을 하게 되죠. 두 번째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건 뭐냐면 졸업을 할 때 그 좋은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다 이제 메고 다닙니다. 이런 사진을 찍으라고 갖고 다닙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언젠가부터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느냐? 모두가 카메라를 가지고 있게 됐고 이렇게 배경을 날린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아무나 찍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직종이 생겨났죠. 저 같은 사람도 괜찮은 렌즈가 있으면 배경은 날릴 수 있지만 어떻게 찍어도 예술적인 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보다 훨씬 더 예술적인,
훨씬 더 뭔가 마음을 자극하는 이런 새로운 사진들을 찍는 분들이, 그건 작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그렇지만 또 많은 분들이 사진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거의 없어지기 시작했고, 프로들이 볼 때는 이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중간이 사라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아니, 일자리가 없어진다며. 근데 왜 없어지지 않았나? 인구는 폭발했습니다. 엄청나게 인구가 폭발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쨌든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아니, 왜 없어지지 않았지?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정도 짚어볼 게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미래에도 적용될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생산성 효과입니다. 부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많이 만드는 만큼 더 좋은 질 좋은 제품들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이걸 살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모두가 가난하면 못 살 텐데 모두가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더 많이 고용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거의 대표적인 예로 제가 생각했었던 게 뭐였냐면 레이스였어요. 저도 약간 공부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드라마에서 재미있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배경이 됐었던 건 1800년대였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제 노동자들의 마을입니다. 거기서 레이스가 달린 옷을 입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아름다워하는 거예요. 근데 레이스가 왜 아름답지라는 생각을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 느낌에서의 레이스는 식탁에 있는 거거든요. 식탁이 이렇게 늘어뜨려져 있는 게 레이스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생각한 거죠. 저도 이제 약간 시야가 열리기 시작하니까 저걸 손으로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예전에 귀족들이 특히 남자들이 여기다 레이스 달린 것들을 입었던 게 뭐냐, 이건 나 비싼 거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였던 거죠. 또 하나 좀 흥미로웠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만약에 타임슬립을 해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미래에서 왔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아이템이 하나 있으면 좋겠잖아요. 니트 조직으로 만든 면 있잖아요. 면 니트? 면인데 그냥 보면 조직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촘촘하잖아요. 이거 만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오븐으로 만들 수 있어요. 직조해갖고. 그런데 얘가 늘어나. 이거는 깜짝 놀란 어마어마하게 비쌀 거라는 거예요. 당시의 왕 앞에 가서 내가 미래에서 왔다, 이거 보세요 하고 이걸 한번 쭉 늘려보는 것만으로도 야, 이거는 이 세상 기술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기술들이 지금 우리가 모두 살 수 있게 된 거,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품질이 좋아졌죠. 그 당시에 생각했을 때 훨씬 더 품질이 좋아진 걸 살 수 있게 된 거는 생산성 자체가 좋아졌기 때문이다. 레이스를 우리는 아무나 살 수 있죠. 파이 확대되는 것도 있습니다. 파이 전체가 확대되는 거는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것 같아요. 그냥 경제 자체가 팽창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요, 경제학자들이 이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식량은 모두에게 모두를 배부르게 할 만큼 충분하다. 그런데 분배의 문제일 뿐이다. 지금은 식량은 모두에게 갈 수 있을 정도가 충분해졌습니다. 이 인구를 부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식량만이 아니라 경제 자체의 팽창으로 보면요, 이건 좀 놀랍긴 해요. 17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영국의 경제가 얼마나 팽창했는가를 보면 113배가 팽창했습니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300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러면 더 많이 팽창한 나라도 있을 수 있겠죠. 미국은 1만 5천 배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 양적 팽창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일자리가 없어지진 않았는데 싶다는 거죠. 또 하나, 파이가 변합니다. 이것도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예전에는 농경사였습니다. 다 농사 짓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조업 사회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만 해도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영국에서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고요.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좀 장인급인 것 같아요. 다 어디가 있느냐? 다 서비스직으로 가고 있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앞으로 AI가 나의 일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할 때 이 중에서 해당되는 게 있는가? 우리의 경제가 100배 이상 팽창할 가능성이 있는가? 또 다른 서비스직을 넘어선 또 다른 것으로 내가 직업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노동의 시대, 오히려 이런 산업혁명 이후에 오히려 노동의 시대가 왔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어마어마한 시대가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더 많은 노동자들을 원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팽창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추가로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노동의 시대의 끝에 와서
환경이 변화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노동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컴퓨터의 처리 능력이 워낙 향상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손으로 계산해야 되는 것들, 손으로 처리해야 됐던 것들을 이젠 컴퓨터가 다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학력자들이 좀 많아지게 되고 컴퓨터를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데 사실 첫 번째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사람들을 더 많이 사용했냐면 저학력자라고 할까요? 혹은 비숙련 노동자라고 할까요? 저 비숙련 노동자들이 더 많은 파일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만하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직조기를, 방적기를 잘 짜는 그런 노동자들, 10년, 20년 동안 천을 짰었던 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했었지만 그만큼 임금이 비싼 거죠. 그런데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나 이 기계를 관리할 수 있다면 굳이 이런 고숙련 노동자들을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숙련 노동자 혹은 내가 고임금을 받고 있고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래에 이 직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란 뜻이에요. 반대로 숙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고퀄리티의 무언가를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런 분들 위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소득 수준을 유지하고 나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이런 예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케이, 자, 이런 기기들이 인간의 업무를 대신하기 시작하니까 직업을 잃어버리거나 축소되는 직업이 있는 거는 인정을 했어. 하지만 과연 어떤 것이 인간만 할 수 있고 AI가 대체하기 어려울 것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당연히 결론을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경제학자들이, 심지어 과학자들이, 기술자들이 틀립니다. 이건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것들을 AI가 혹은 기계가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앞부분은 역사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부터 AI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기계의 진화입니다.